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경제 성장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현진건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한 반년 정도 돼가는데 네. 그 사이에 경제 그 기조가 한 차례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다가 네. 지금은 이제 혁신주도 성장이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하는데 네. 먼저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박사님.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정책의 철학을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정통 주류 경제학에서는 없는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너무 심각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양극화라는 그런 용어를 빌려서 이야기하면서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격차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제 규제를 통해서 정책을 펴고 다시 말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영역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를 강화하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시장 경제 체제 내에 있으면서도 이런 경제적 강자와 약자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정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장 경제의 그 본질을 해치는 그런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키포인트는 이런 거 분배 구조를 완화를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성장을 통해서 분배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것이 주된 논지의 방향인데 네. 거꾸로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주류 경제학에서는 뭐 거의 통용되지 않고 있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출범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현 정부의 그 성격 자체가 분배를 강조하던 그런 그 성격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 주류 경제학자들한테 지지는 못 받았지만은 주류 경제학자들 내에서 통용됐던 의견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침 한 6개월 채 안 돼서 기조를 혁신 성장으로 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 사실 이 과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하고 혁신 성장은 완전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현 정부가 혁신을 그 주요 키 방향으로 잡았으면은 소득 주도 성장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해오던 이 경제 철학을 완전히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립이 불가능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정확하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뉘앙스가 투트랙으로 간다 하는 이런 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이나 대기업을 포함해서 어떤 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뭐 집단으로 나누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격차의 어떤 이 두 집단과의 격차 그래서 뭐 경제 강자라든지 약자라든지 이런 집단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 경제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연히 다른 그런 경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그런 대상이 아닌 서로 보완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혁신보다 기존의 그 소득 주도 성장이 더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제 정치권이나 정부 이런 입장에서는 시장 경제의 어떤 이 기능보다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자기 역할이라든지 정치인들도 자기 끝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름을 혁신을 이야기했지만은 제대로 혁신을 못하고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 이런 방향을 계속 추진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올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텐데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경제 철학을 왜
해치는 그런 혁신주도 성장이라는 거를 끌어온 걸 그 저희가 뭘까요?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브레인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경제 수석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아무래도 그 주류 경제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학 뭐 교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그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제가 볼 때는 참여하고 있는 많은 이 정책 그 브레인들이 네. 이런 그 주류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한 뭐 대통령 후보가 자기의 정책 철학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면에서는 뭐 우리가 뭐 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정권의 목표라는 것은 그 국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네. 경제 번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아무리 정책이 확고하게 이런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면 빨리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부에서는 그 비판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경제사회가 가장 중요한 네. 철학이다 하는 그런 쪽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정부가 그런 쪽의 목소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쪽에 깊은 그 철학적인 네. 나름대로 뭐 의지 그리고 밀어붙임 그리고 정권 초기에는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철학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의 키포인트는 그러다 경제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뭐 3%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지금 뭐 잠재 성장률이 네. 2%로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그 나름대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또 지금 뭐 청년 실업이나 문제라든지 이런 네. 문제가 역대 정권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그 지표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지표를 정확히 보면서 경제 네. 철학하고 하나씩 견줘가지고 과연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평가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이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그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 중에도 장하성 그 학자? 정책실장이죠, 네, 정책실장 정책실장. 계시잖아요. 네, 엄청난 그 선풍적 인기를 한때 대학생들 사이에서 끄셨었는데 이제 그분이 알려진 바로는 뭐 케인즈주의의 그런 경제 철학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인지언적인 어떤 경제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오케이, 두 가지 포인트. 이제 그분은 경영학자입니다.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경제 쪽에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경제학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부 주도의 어떤 그 정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케인지안적인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류 경제학에서 많은 부분이 케인지안 경제학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을 어떻게 하느냐? 예산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예산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그 케인지안의 그 이런 구조가 현실에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미국의 뉴딜 정책이었죠, 그죠?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과연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평가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는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네.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간다 하는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예산 확대를 통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 나간다 할 때 그건 대부분이 보면은 그 우리도 지금 SOC 투자였습니다. 그죠? 미 공항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그죠? 이런 쪽이 상당히 그 경제의 그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은 이 파급 효과가 큰데 이런 쪽에 이제 처음에 정부가 일종의 초기 투자를 해놓으면은 네. 그다음부터 이제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각 부분마다 부가가치가 창출 행위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부 예산의 확대라는 것은 네. 이런 SOC 쪽이 아닙니다. 아, 내년 예산의 이 구조를 보면은 이제 복지 예산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내년 예산에 올해 예산보다 증가액의 거의 한 60%, 70%는 복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SOC 예산은 10% 줄였습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그 전년 대비 예산 변화에 있어서 10% 감액되는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케인지안 경제학의 그 구조로 돌아와서 보면은 네. 케인지안의 경제의 키 포인트는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정부 예산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근데 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근데 파급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쓰고 그렇죠. 끝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서민, 가난한 이런 그 계층에 있어서 네.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는 경제 활성화 이 효과라는 것이 그렇게 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정부 예산을 확대한다 하는 그런 모양이 외형적 모양에 있어서는 케인지안일지 모르겠지만은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느냐 하는 그 분야를 보게 되면은 네. 케인지안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소득 분배를 완화시키는 이런 정부 정책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겠어요? 그 경제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경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번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그 경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고 많은 연구가 지금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학계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서 하나가 왜 경제는 실패하는가,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아시모글루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국가의 한 100년 동안의 그 경제 성장 혹은 그 태보의 국가들의 그 하나의 케이스 스타일 통해서 결론이 낸 게 있습니다. 결국 한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 포용적인 네. 제도로 가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경제 자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 포용적 정책하게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경제 번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나라가 실패하느냐? 바로 착취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경제적 강자, 대기업, 부자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착취하고 그 착취한 나름대로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 가난한 사람이 돕자 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착취적 제도를 하거든요. 네. 그런 제도를 그 한 국가는 전부 결과적으로는 나름대로 네. 경제 태보 일찍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한 100년 동안에 여러 나라 국가들의 네. 어떤 그 예를 통해서 경제학자들 간에 공감되고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도 그런 기존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서 주는 레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서 착취적 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도주로 성장론에서 얘기하는 제안하고 있는 많은 정책은 착취적인 제도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에서 뺏고 한쪽에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절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착취라는 게 이제 강자한테 돈을 뺏어서 그 좀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쉽게 마음이 동요가 되는 게 좀 돈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주면 어떠냐, 그러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길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기가 그렇죠.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경제 정책하고 우리가 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적인 네. 이런 선호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사실 거의 지난 20세기 동안에 사회주의 정책이 나름대로 인기를 가졌고 실제로 지구의 절반은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정책에 지지를 하는 가장 큰 배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뭔가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배려하는 이런 정책, 그것이 뭐가 나쁘냐 하는 그런 것인데요. 제도로서 이렇게 강제하게 되면 그 착취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자가 얼마든지 사회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건 전제 조건이 자발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부를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뺏어간다든지 규제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비자발적인 것입니다. 네.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오는 일종의 경제적인 경제 주체들이 더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것이 쌓여가지고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활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한 후에 정책까지 연결시키면서 네. 감성적인 이런 부분은 가능한 배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부분은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은 이 한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 사이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절대 따뜻한 가슴으로 네. 정책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경제학자들도 따뜻한 가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정책하는 데 있어서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따뜻한 가슴이 절대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냉철한 머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결국 이제 민주화가 돼서 민주주의가 지금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냉철한 머리에서 오는 이런 정책의 지지를 해줘야지 그 정책을 펼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이 따뜻한 가슴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정책 지지가 대한민국 정책의 어떤 그 기반이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 절대 잘 사는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문재인 정부도 하루빨리 그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반성하고 또 그거의 오류를 인정을 하고 기왕 혁신주도 성장을 이야기한 김에 확실히 그쪽 그렇죠. 길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현진권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